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청교체기에서 조선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국제 정세를 잘못 읽어서 어려움에 빠졌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구한말 세계대전 전후의 전환기, 그 상황에서 조선이 어떻게 했는지,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의 조선도요, 국제질서의 전환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국내에서 세력 싸움을 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이기를 반복하다가 국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패권 경쟁과 세력 다툼이 심각해진 상태였죠. 특히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강대국들이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당시 이제 중국이 청나라였죠. 이 청나라는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면 그 당시 조선은 어땠느냐? 여전히 조선의 그 유교를 중심으로 한 4대 교린 정책을 계속하면서요, 과거 명나라를 떠받들던 것처럼 청나라를 이제는 형님나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는데도 조선의 왕실은 청나라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고요. 조선 내부의 개혁파는 스스로 개혁을 한다라기보다는 또 역시 일본에 의존하여서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갑신정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붙게 됩니다. 당시는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점점 강성해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은요, 굉장히 많이 의식하던 게 뭐냐? 러시아였습니다. 이 러시아가 계속 유럽에서 서진을 하면서 또는 이 러시아가 국력을 굉장히 키워가면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열강 간의 경쟁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상당히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높았죠. 그래서 영국은요, 이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계속해가면서 이 남하하는 것을 막고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러시아는 사실은 지리적인 특성상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 부동항을 가지고 크림반도 또는 발트해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극동에서 남하를 하면서 한반도 쪽, 이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어떤 북한 지역으로 이 남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자신들이 이제 이 극동 지역에 이렇게 자유롭게 와가지고 이 러시아하고를 견제하기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으면서 이미 그 당시 일본은 상당히 근대화돼서 국제사회 일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국가로 이미 발돋움을 하면서 덩치는 크지만 근대화에 실패하고 있었던 청나라,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아시아의 국가들은 근대화가 전혀 안 돼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 국가로 발돋움해왔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의 패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형국이었죠. 마침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패권국, 그리고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자, 우리가 당신들이 걱정하는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국 대신에 영국의 대리인으로서 아시아의 지배권을 갖고 가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반면에 이 러시아는 어땠느냐? 상당히 큰 강국이긴 했지만 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많은 혼란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의 각국에 비해서 근대화의 속도도 늦었고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영국의 대리인격이었던 일본과 러시아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의 목표는 뭐냐? 결국에는 이 한반도를 비롯한 북동 지역의 지배권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또 러일 전쟁에서 영국 후 일본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점차 확보해 가는 거죠. 러일 전쟁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결국에는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미 조선은 국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선이 이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보면 영국과 미국은 항상 한 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그 즈음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영국과 미국은 서로 간에 이 문화적인 유사성이 많았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라기보다 상당히 같은 한몸같이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일본이 러일 전쟁 당시에 영일 동맹을 가지고 극동 지역에서 영국을 대리하면서 이 조선반도의 어떤 지배권을 확보해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묵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또 물론 미국은 그 당시에 고립주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자기 본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이 태평양 지역 연안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역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밀리학에 의해서 조선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묵인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은 러일 전쟁 이후 국제질서 전환기에 유럽의 힘의 변화, 강대국 간의 동맹과 연합 등 이합 집산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강 등의 근대화의 흐름,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과 군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이것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청나라나 인도, 투르크 제국 등도 유사한 상황이었죠. 청나라는 물론이고 인도, 무굴 제국, 그리고 투르크 제국, 이거 굉장한 강대국들이었거든요. 그 전만 해도. 그런데 이 근대화 시기를 잘 못 보냄으로써 이 국가들은 세계대전 즈음해서 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 대제국으로서의 그 과거에 큰 영광을 누렸던 나라도 그 당시에 어떤 근대화 시기에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그들의 운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 또는 식민지와 유사한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까지 갔죠. 조선의 운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이미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었죠. 이후에요,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 극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 패권에 대한 야욕을 점점 넓혀가면서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됐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요, 세계 최강의 패권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과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였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때까지만 해도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요, 극동에서 영국을 대신해서 러시아 세력의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죠. 물론 독립 이후에 넓은 땅과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미국은 영국 못지않은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과거를 의식해서 영국 등 유럽에 정면으로 대항을 하거나 관여하지는 않고요, 고립주의 노선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은 입헌군주국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나라예요. 그래서 낡은 제도와 관습에 얽매이는 영국에 비해서요, 자본주의, 완전히 새로운 사조였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 넓은 신대륙, 이러한 새로운 문물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역동적인 신흥 강대국 미국. 이 미국은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만주국 수립과 1937년 중일전쟁 등 파죽지세로 중국까지 넘보면서 세력을 동남아와 태평양까지 넓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일본 군부는 매우 오만해집니다. 우리가 이게 거칠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계속 눈에 가시였던, 계속 미국을 의식하면서 조심은 해왔지만, 그러나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 차제에 미국을 눌러야만 이 태평양을 제패하고 아시아의 패권을 완성할 수 있겠다. 이 일본 군부는 오만해진 나머지 미국의 진주만 공습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요, 고립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중립을 지켜왔죠. 사실상 영국 이후에 1940년 정도만 가더라도 이제 세계 최강국은 이제 미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만주에 이어서 동남아 등 아시아를 장악해 나가던 일본은요,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석유라든가 자원의 보급이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이 석유라든가 이런 자원의 보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미국이 일본한테 비협조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고립주의이긴 했습니다만 독일을 비롯해서 일본의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을 뻔때를 보여서 무력화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일본 군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자. 기습 공격해서 초토화시키자. 그러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석유라든가 자원의 확보를 위한 협상력을 확보를 한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군은요,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아주 철두철미한 작전을 세웁니다. 이렇게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이제 협상 테이블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은 태평양 전쟁 참전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반격을 시작하죠. 예상과 달리 태평양 전쟁은 더욱 치열해져 갑니다. 일본인은 수백만 명이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사망을 했고요. 미국인도 최소 수십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요, 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요, 도쿄 대공습을 하게 됩니다. 이 도쿄 대공습은 매우 광범위한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도쿄가요,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당시에 일본인 희생자만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도쿄 대공습을 하기 전에 미군 내부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불바다를 만들게 되면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사망할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도쿄 대공습의 작전 방식에 대해서 민간인 피해를 걱정하는 미군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미군을 향해서요, 이 총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가 뭐라고 하냐,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라고 했을까요? 당시 일본은요, 총동원령을 내려서요, 결호작전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사항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전부 군수공장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제동원, 이것도 상당 부분이 이때 이루어지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황 속에서도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도쿄 대공습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냥 항복하거든요.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 독일이 패망한 1945년 5월 이후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 전선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독일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45년 5월에 항복을 하니까요. 그럼 이제 소련은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1945년 이제 여름에 소련도 참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게요, 미국과 소련 간의 같은 연합군이었지만 이미 1945년쯤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간에 묘한 어떤 경쟁 심리가 이미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소련이 참전한다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쟁에 참전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전리품에 대한 일종의 권리가 생기죠. 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독일에 집중하면서 유럽 전쟁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게 빨리 끝나면서 이 일본하고 하는 태평양 전쟁에도 참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소련한테 자신들의 그 지분 상당히 잠식당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전격적으로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되죠. 최근에 그 영화 오펜하이머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원자폭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볼만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그래서 원자폭탄 투하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바로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과거 1차 대전 당시에는요, 일본이 영국과 영일동맹을 비롯해서 미국과도 우호적 관계였죠. 그런데 진주만 공습은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미국이 적국으로 참전하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또한 일본은 소련과도 그 전까지만 해도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연합군 중심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 냉전기가 막 싹트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미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던 소련이 빨리 참전해야겠다, 우리도 여기서 잘못하면 아시아에서 권리가 다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소련도 바로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를 하고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일본은 진주만 공습에서 초토화되면 미군이 강하게 반격하지 못하고 협상할 거라고 기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매달리던 소련 등 강대국들이 아시아까지 신경 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전쟁도요,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게 금방 승부가 날 것 같은 전쟁이 승부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자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애국주의와 자만으로 가득 찬 이 일본의 엄청난 오판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세력이 확장이 되고 이미 1945년만 해도 냉전기로 전환되고 있었죠. 그래서 미소 양국의 어떤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소평가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해서도 소련이 그 전처럼 유럽에서만 각축전을 벌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세계는 미소 양국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도 양분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엄청난 경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강력한 반격, 그리고 소련도 여기 참전해서 서로 간에 이 태평양 전쟁에서 지분 싸움을 할 게 뻔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질 게 뻔한데도 또 전세를 봤을 때 완전히 폐색이 짙어가는데도 전쟁을 계속합니다. 도쿄 대공습에서 이미 10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그때 그 불바다 속에서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 초래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자국의 국민들의 희생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격하는 그 일본 군국주의 혹은 파시즘, 이런 것들이 이게 한번 군국주의나 파시즘으로 빠지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매우 두렵다,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일본인 특유의 어떤 권위주의와 순종주의, 한번 결정을 하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성해서 되돌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이미 다 패배해서 엄청난 희생이 초래됐는데도
심지어는 자살특공대까지, 가미가제 이런 것까지 감행하면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웬만한 나라 같으면 도쿄 대공습 이후에 아마 항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것도 두 군데나.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서요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 이웃으로서요 일본과 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문화가 매우 비슷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매우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근대 이후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견이 빗발치는 게 다반사죠. 이걸 좋게 말하면 우리는 국민들의 역동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매우 역동적인 국가예요. 그리고 그 역동성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나 실책들이 결국에는 뒤집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사정권도 몰락을 하고 또 민주화도 이루고 4.19도 있었고 5.18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위에 지도층이나 권력자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역동성에 의해서 뭔가가 제대로 바로잡혀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일본하고는 매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그 역동성이 조금 이렇게 지나친 혼란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식민 지배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요 한국 사회는 계급이나 신분 질서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또한 이승만 정권 때 농지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 분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땅이 없었던 무산 계급들이 조그만 밭대기, 논마지기들을 다 갖게 되는 돈만 조금 있으면 이런 어떤 유산 계급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라는 것은 계급의 차이가 거의 없는 굉장히 평등한 국가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 어떤 대한민국의 산업화 당시 역동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기존의 계급이나 기득권이 강구하지 않고 그 계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조금씩 노력만 하면 내가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매우 빠르게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양한 나라의 국민들을 만나봤지만 한국인들만큼 계층은 막론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개인의 평등의식이 너무 심한 이런 국민들은 정말 보기가 드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또 참여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죠. 야심, 열망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 이 계급이 이미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은 또 좋게 얘기하면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면 나쁘게 얘기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고 땅을 못 살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인의 강력한 평등의식, 참여의식, 야심과 열망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평양 전쟁 이후부터 보면 쭉 생기는 여러 가지 역경과 그것들이 새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역동성이 오히려 발현된 것도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구한 말에 세계대전 전후의 전환기에서 한국은 6.25 전쟁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러일 전쟁부터 해서 국권을 상실한 과정들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일본을 보더라도 태평양 전쟁 와중에 이 세계 질서의 전환기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내달리면서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자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 뭐 이런 한미일 뭐 협력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일본을 미국의 대리인격으로 내세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영국이 일본을 대리인격으로 내세우면서 극동 지역에 러시아를 견제해오던 그 상황하고 매우 유사하다.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한국은 그 당시에 조선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있고 또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면 일본은 어떻게든 이렇게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강대국의 어떤 패권 야욕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 아시아의 패권을 지배하려고 하는 상황들, 그런 성향들을 많이 엿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이웃으로서 일본하고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잘 협력하면서도 또 한편 일본 또는 이 아시아에서의 역학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과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 국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침해되는 상황에 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질서 전환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중 간의 패권 그리고 이 미중 간의 패권 질서는 어떻게 전환되어 갈 것인가? 이 중국이 과연 미국을 앞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까?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간에 또는 그 진영 간에 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